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오늘은 동탁입니다. 동탁 평전 형식으로 할까 해요. 청하수가 쓰는 동탁 평전. 그냥 뭐 했다 이런 나열보단 평을 많이 해가면서 만들 생각입니다. 그냥 일대기 나열만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다 아는 얘기들은 좀 빼고. 동탁, 역사의 그는 인간이라기보단 거의 한 마리 짐승에 가깝게 그려져 있는데요. 과연 그게 그의 전부일까? 이 역사라는 한자의 그 사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묘하죠. 이게 그 가운데 중자인데 여기에 약간 한쪽으로 삐뚤어진 선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렇게 쫙쫙. 왜 삐뚤어진 선 두 개가 있을까? 그건 역사라는 문자 자체에 이미 역사란 완벽한 중간, 완벽한 객관이 아님을 담고 있는 거죠. 함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다. 너는 틀렸다. 나만 맞다. 이러면 웃긴 얘기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완벽한 객관이 얼마나 있을 수 있겠어요? 완벽한 객관, 객관적 사실이라는 허상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 문자에서 보듯 오히려 그거야말로 반역사적 태도인 것이죠. 역사는 자연과학이 아닌 인문입니다. 인문에서 나만의 정답을 강요하는 것은 차라리 무지보다 더 나쁜 일이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무조건 객관적이어야 해 소리 지르지만 이미 역사라는 한자 자체가 인간이 인간을 논함에 있어 객관이 있기가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삐뚤어진 선 두 개가 엇갈려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인간의 역사인 것이죠.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기존에 알고 있는 것만 짱짱맨이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사실 진정한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막는 최대의 장애물. 지식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지식이 진리로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 동탁은 정말 그냥 미친 짐승이야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남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무조건 믿기만 하는 생각의 종속에서 벗어나 한번 두루두루 동서남북으로 다 생각해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제가 이전에 올린 그 궁예, 그는 정말 폭군이었나도 못 보신 분은 봐주시고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동탁은 138년생으로 추정하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조조가 155년생, 유비가 161년생. 조조, 유비의 당대로선 거의 아빠뻘 나이 정도 되겠네요. 동탁 고향은 설양입니다. 한나라 두 개의 양주가 있는데 하나는 나중에 송권이 장악했던 강동 양주하고 또 하나는 맨 위 서북쪽 양주. 그래서 설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완전 극과 극 위치인데 기본적으로 같은 한나라이긴 해도 낙양을 중심으로 한 주류들하고 이 설양인들하고는 근원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정사 이각전에 보면 추후 동탁이 주사를 대고 나서 이각이 장안에서 양주인들을 모두 주사를 한다는 말을 들으니 이각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이각이 우리 서량인들을 다 없애려고 한다는 말에 겁을 집어먹고 공포의 보복을 오히려 나중에 감행했다. 이런 식의 그 묘사가 나오거든요. 서량인들과 비서량인들의 감정적 알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추후 동탁과 중원, 주류 청류들의 갈등을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량인들을 중원 주류들이 먼저 선빵으로 무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리고 동탁이 원술 이런 사람하고는 달리 집안 자체가 기록에도 보면 이제 그 미미한 집안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웅기에 보면 동탁에 붙인 군하는 미미한 관직에서 시작해 영천위원에 임명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당대 유명한 집안 자제는 아니었다 이거죠. 아버지 때부터 슬슬 일어나던 집안이다. 약간 선견하고도 좀 이런 면에선 비슷한 것 같아요. 선견도 집안이 원래 당대 잘 나가던 집은 아니었죠. 그래서 추후 발생한 선권의 이궁의 변이라든가 선권의 노망이라 퉁치며 칭했던 것들도 실은 선권이 명문가가 아니라는 그 열등감과 명문 호족들에 대한 견제의식 이런 게 육선 등 전통적 지역 명문가들과 정치적 충돌이 발생한 게 아니냐 이런 기저의 원인을 한번 추정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해당 영상은 제 채널 오나라 시리즈 이궁의 변 보시면 아주 세세하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동탁도 근원적으로 그 외부인, 서량인이라서 중원인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데다 집안 뼈대를 절대시하는 청류 주류들이 볼 땐 한미한 집안이니 동탁 저건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주류들의 부정적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정사에 기록된 젊은 시절 동탁의 모습은 그야말로 호방한 상남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정사 동탁전.
동탁은 어려서부터 호방하고 협기가 있어 일찍이 강족들과 논일며 여러 추장들과 사귀었다. 그러니까 동탁 본인은 당대 주류들하고는 달리 사람 차별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강족처럼 서로 속해 있는 집단이 다르고 이러면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그런 거에 구애받음 없이 호쾌하게 잘 어울렸다는 거죠. 특히 한나라 사람이지만 주변 타 민족들하고 무턱대고 싸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그 유연한 사고방식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한나라 계열, 한, 위, 촉, 오 이쪽이 타민족들 거주지에 관리를 파견하고 지배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상당히 그 잘 지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동탁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촉의 유명한 장수 장옥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장옥이 만족 지역에 관리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사 장옥전 만족 백성은 장옥을 아끼고 흠모하여 술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다. 마을이 지날 때 군장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나와 장옥을 맞이했으며 경계를 때까지 뒤를 따랐다. 연이어 장옥을 수행하며 조공한 두목이 100여 명이나 되었다. 관리로 파견 나가 그쪽 지역 민족들을 아주 잘 다스렸다는 거죠. 매우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동탁도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잘 지냈다는 걸 보니 무턱대고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유화책 잘 지내보세. 좋죠. 좋은데 다만 이거 하나는 좀 짚어볼 만한 게 좀 있거든요. 애초에 다른 민족 거주지의 관리를 한이나 위초고가 왜 파견을 하나.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왜 보냈지? 그러니까 관리를 파견한다는 건 거기를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타민족이 거기서 오순도순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뭐 자기네들 추장이 마을 사람들 다스리며 살면 되는데 그걸 관리를 왜 파견하냐는 거죠. 굳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고조선이 조선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한나라가 그냥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고 한사군 만든 거 아닙니까? 뭐 한군현이라고 해야 한다 뭐 하기도 하지만 일단 익숙하니까 한사군을 만들었으니까 관리를 파견했겠죠. 군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구고조선 사람들을 다스리고 뭐 장옥도 말하자면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근데 고조선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멀쩡한 고조선을 왜 때려 부수고 거기다가 한사군을 설치하냐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정복이죠. 정복. 그럼 정복을 왜 하냐? 돈 때문이죠. 사람이 사는 곳에 생산이 있고 생산이 있는 곳에 돈이 있으니 돈이 있는 곳을 지배하면 거기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 뭐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가 뭐 다른 것도 더 있을 수가 있죠. 지역을 장악하면. 그래서 한사군 같은 경우도 한 관리들이 파견 와서 세금을 걷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세금을 걷어야 한사군이 유지가 되니까. 근데 원 고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이없죠. 아니 우리가 니들한테 세금을 왜 내야 하는데 세금을 거둘 때 한사군 자체를 유지하는 비용 즉 한사군 관리가 뭐 인마이 포켓하는 비용 등등 하고 중앙에 한 조정에 보내는 돈 이렇게 둘 다 걷어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정복 당한 쪽 주민들은 원래 내던 세금보다 훨씬 더 뜯길 수가 있죠. 뭐 세목이 더블이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지방세, 국세 이런 식으로. 물론 기존에 있던 나라도 지역 호족 연합 치였을 가능성이 크니 거기서도 지방세, 국세 포괄해서 세금을 내긴 했겠지만 한사군 같은 경우는 한에서 엄청난 원정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를 차지한 거니까 투자한 원정 비용 이상을 뽑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기존보다 더 엄청나게 거두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 원래 주민들은 갑자기 더 내야 하니까 또 거기에 그 원래 자체적으로 있던 그 지역 리더가 이끌어가지고 야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뜯기고 못 살겠다 라고 들고 일어날 수 있고 그걸 한의 관리들은 수비병을 모아서 진압하고 그게 삼국지 정사나 한, 위, 초, 고 사서에 나와 있는 이민족 토벌이라는 것의 실체죠. 또 각 지역의 그 망한 나라 부흥운동의 실체라는 것도 이면을 보면 이런 성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존 내던 것보다 더 뜯겨야 하니까. 사실 덜 뜯어가면 주민 입장에서 굳이 목숨 걸고 항장할 이유가 없죠. 근데 정복자는 반드시 그 원주 리더보다 더 뜯어가기 마련이잖아요, 보통. 왜냐하면 정복 및 유지 비용을 뽑아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복당한 피지배 민족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푸는 건데 정복 한쪽 역사선 이걸 어떻게 기록하냐? 이 민족들이 무엄하게 또 반란을 일으켜서 누구누구를 보내 토벌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토벌 사령관은 해당 주민들이 세금 내라는 법을 안 지켜서 엄정한 나는 법 집행을 하고 왔다. 잘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생각 없이 이걸 보면 이 민족이 무슨 허구한 날 반란이나 일으키는 나쁜 세력이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버려요. 굉장히 편향된 관점인 거죠. 아니 근데 반란이라는 게 그게 무슨 반란이에요. 원래 그 지역 민족들이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끼리 살겠다는데 그게 왜 반란이에요. 근데 오직 삼국지만 보는 관점으로는 이걸 이민족 반란 아직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완전 한쪽으로 치우치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화나 뭐 게임의 이민족 보면 무슨 거의 뭐 괴물이나 야만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해골 목걸이에 뱀을 몸에 두르고 해괴 망측한, 그리고 이민족 터벌했다 이러면 왔다봉, 공적 올렸다 엄지척 이러고. 근데 우리도 동이족이라고 불렸던 그네들한테 우리도 이민족이었잖아요. 이민족이란 표현도 웃기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야만인입니까? 이민족이었다고 야만인이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왜 묘사는 야만스럽게 그리고 하고 있냔 말이죠. 뭐 어디 뭐 원주민이 스마트폰 없다고 야만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정신문화적으로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더 배울 게 많을 수도 있는데 야만이란 표현 자체도 웃긴 거예요. 사실은 거만하고. 물론 장욱이나 제갈량 같은 착한 사람들이 오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이게 언제나 착한 관리들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죠. 나중에 총나라도 제갈량 같은 착한 사람들 세상 뜨고 정계가 엉망이 되니까 추유선이 등해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남만이라고 불렀던 그 지역, 사실 남만이라는 표현도 말이 안 되지만 그쪽으로 대피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초주가 아니 그쪽 지역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로 가겠습니까? 라는 발언을 하는 게 정사 초주전에 나와요. 원수. 그러니까 장업 같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제갈량 사후 세월이 흘러 많이 흘러 나중엔 뭐 가끔 이상한 놈도 많이 파견돼서 그놈들이 무지하게 수탈을 했다는 거죠. 원수로 여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 실제로 후한시대 남월에서 봉기를 일으킨 여성 지도자 증자매의 경우 당시 그쪽 지역을 한이 정복하고 파견한 태수가 소정이라는 사람인데요. 그쪽 발음으로는 수딩이라고 한다는데 당연히 한나라 쪽 사서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는데 그쪽 지역 민담으로는 이 수딩이 증자매 중 언니인 남편을 억울한 죄목을 씌워 처형했다고 하죠. 그건 이 남편이 수딩이 하도 남월 지역 고가품들, 보석, 상아 뭐 이런 거 갈취해가고 강제 노역 사람들 시키고 하니까 들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들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 분노한 증자매가 남편이 없으면 내가 들고 일어난다 해서 들고 일어났는데 얼마나 해당 지역 사람들이 쌓인 분노가 컸던지 아이를 업고 나선 어머니들도 봉기군에 엄청 가담했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먼 지역에 관리로 파견되면 당시에 무슨 회계감사나 전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힘없는 피지배 민족한테 부역이나 세금 걷어서 입마이 포켓하는 게 오늘날보다는 1억 배는 더 쉬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워낙 머니까 거기서 뭐 자기가 왕인 거고 야 이렇게 먼 데로 파견 나온 것도 열받는데 이 몇 년간 아주 그냥 뽕을 뽑아서 대대손손 먹고 살 돈 만들겠다. 이런 유혹에 지는 나쁜 탐관오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어느 나라든 간에. 그러고 보면 제갈량이나 장업 같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인 거죠. 이런 유혹에 지지 않고 적당한 선을 지킨 거니 수탈만 안 하고 정상적 선만 지켜줘도 박수 받는 거죠. 근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동탁이 이러한 그 변경 지역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변경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고 충돌나기 쉬운 환경이 있거든요. 근데 타 민족들하고 충돌 없이 친하게 지냈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 친하게 지냈다는 건 타 민족으로 관점을 180도 바꿔서 바라보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동탁이 한나라 기준 주류들하고 집단적으로 거대 충돌했던 걸 생각해보면 동탁의 타 민족 사랑, 심지어는 이런 그 훈훈하기 짝이 없는 기록마저 있습니다. 정사 동탁전. 동탁은 어려서 호방하여 일찍이 강족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며 여러 추장들과 사귀었다. 그 뒤 고향으로 돌아가 둘에서 농사를 짓게 되자 강족 추장들 중에 뒤따라오는 자가 있었는데 동탁이 그들 모두와 함께 돌아와서는 밭가는 소를 잡아 잔치하며 즐겼다. 여러 추장들이 그 뜻에 감격하니 되돌아가 잡다한 가축 1000여 두를 거두어 동탁에게 선물했다. 아름다운 미담이죠. 일설에 의하면 이때 동탁이 추장들에게 대접하려고 잡은 그 소가 동탁집에서 가지고 있던 유일한 소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족들이 감격을 했겠죠. 확실한 건 동탁이라는 사람이 문화적으로 강족 같은 타민족하고 아주 가까웠다. 이 얘기는 한나라 중앙 주류들하고는 문화적, 정서적으로 뭔가 크게 달랐을 수밖에 없다. 중앙 정계의 청류 호족들, 말씀 많이 들었죠. 그들끼리의 그 카르텔이 얼마나 강한지. 애초에 관료 선발권을 자기네들끼리의 추천제로 구성해서 자기네들 문화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뭉치고 스스로를 청류라 자화자찬하고 그래서 곽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많은 음해와 탄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들한테. 근데 사실 곽가 정도면 양반이거든요. 중앙문화 정서 이런 거에 뭐 그쪽 사는 사람이니까 뭐 고향도 그렇고 상당히 물들어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런 곽가도 그랬는데 저 수천리박 서량에서 불쑥 나타나 갑자기 슈퍼스타가 된 동탁은 기존 주류들 입장에서는 어땠겠느냐. 사실 이 중앙의 청류 주류들에게 원래 저항했던 건 바로 황제와 환관의 크로스 연합이었죠. 환관들을 더럽다 해서 탕류, 우린 깨끗하다 해서 청류. 근데
청류들만 과연 정이고 그에 대항했던 환관은 무조건 간신이기만 할 거냐. 과연 대지주, 수많은 농민들을 사실상 소작농으로 부리면서 엄청난 부를 과점하고 자기네들끼리의 추천제로 중앙정계까지 장악한 문벌 귀족, 청류 호족들, 그들만 과연 정의일까? 물론 청류 중에 훌륭한 분도 많죠. 환관 중에 진짜 나쁜 놈들도 많았고 그냥 이제 이분법을 경계하자는 겁니다. 기존엔 너무 한쪽만 훌륭하다고 한쪽만 나쁘다고 일방적으로 이분법 좀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특히 그 중앙 청류들 입장에서는 그 타민족은 계속 사서의 반란이라고 그들이 기록하듯이 그야말로 이민족, 토벌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죠. 근데 동탁은 마인드가 그들과 달랐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해서 아마도 당대 중앙 정계 인사들에겐 동탁이 마치 같은 한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민족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질감을 동탁에게 받았을 개연성이 크죠. 그 거부감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예로 북방 유목민족의 기병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나라 유방도 거의 흉노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중앙의 청류 역사가들은 일방적으로 이민족을 야만인인 것처럼 묘사를 해놓고 있지요. 삼국지 연의도 마찬가지고요. 그 남만인들 묘사한 거 보세요. 근데 그들은 공교롭게도 동탁도 역시 똑같이 철저한 돼지 야만인으로 열심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탁이란 인물을 볼 때 우린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집에 소가 한 마리뿐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봤을 때 동탁 집안이 그렇게 엄청난 기득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 청류라는 게 한마디로 집안빨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지주 혹은 대대손손 고위 관료의 아들들이니까. 그런 초기득권들 입장에서 볼 때 특히 당대 그 강력한 신분 중시의 사회에서 동탁 저 벼락 출세한 놈 뭐야? 뭐 이런 식의 시선. 전형적인 기득권자들의 시선이죠. 실제로 나중에 동탁군에는 호인들, 즉 이민족 병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동탁 개인뿐만 아니라 그 조직 전체가 중앙 청류들에겐 너무나 이질적 집단으로 보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동탁의 만행도 뭐 소개를 드리겠지만 제가 그것도 다 소개 드릴 거예요. 근데 동탁이 왜 만행을 저질렀나? 당연히 만행을 옹호할 수는 없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게 맞죠. 다만 그런 행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만행이 향했던 대상이 누구였나? 그냥 일반인을 무턱대고 대상으로 한 거냐 아니면 자신을 차별하고 적대했던 세력들을 대상으로 한 거냐? 그리고 사실상의 선제 공격은 누가 먼저 한 거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건 뒤에서 차차 밝혀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족들하고 너무나 따뜻하게 지내는 그의 이 인간미 넘치는 사서의 기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탁에 대한 오해, 동탁은 짐승이다. 근데 타고난 짐승이 이렇게 주변 인간들을 매력으로 사로잡을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 생기죠. 따라서 추후 동탁의 만행은 우린 그의 비정상적인 성격 때문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격 문제가 아닌 어떤 정치적 과정 혹은 정치적 경쟁 차원에서 행해진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가능하죠. 물론 그것도 나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우린 동탁이 돈, 재물과 여색에 환장한 인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또 이런 미담도 있어요. 정사 동탁전. 동탁은 군사마가 되어 중랑장을 따라 병주를 평정에 공을 세우니 낭중에 임명되고 고급 비단 9,000피를 하사받았는데 이 모두를 관원과 병사들에게 나눠주었다. 대단하죠? 개인 포상받은 걸 전부 부하들에게 나눠줬다. 뭐 짐승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 오해 하나는 확실하게 풀리는 거죠. 재물에 환장한 놈이다. 이건 아니죠. 재물에 환장한 인간이면 유일한 소를 잡아 친구 대접해주고 소라는 게 당시 농경사회에선 그야말로 엄청난 자산이고 그것도 한 마리뿐이라면 거의 집안 기둥뿌리 하나 뽑아준 거 아닙니까? 재물을 탐하는 인간이 친구한테 이렇게 하진 않죠. 거기다 비단 9,000피를 부하한테 그냥 뿌렸다. 이건 더더욱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동탁은 리더십 있는 갱스터였다. 일종의 알카포네, 돈 꼴레오네 같은 악인이긴 하지만 나름 부하에 대한 리더십은 있는. 또 그 영화 대부의 그 돈 꼴레오네 보면 비정할 땐 엄청 비정하잖아요. 그래서 동탁도 만행을 하긴 했으니 말하자면 삼국지판 돈 꼴레오네 아니냐. 근데 이 돈 꼴레오네가 비정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 패밀리아는 확실하게 챙기잖아요. 영화 대부에서 워낙 명언들이 많은데 전 이 명언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걸 섣불리 남이 알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 말도 보면 여기 그 영어를 보면 그냥 남이라고 이제 번역이 흔히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outside the family잖아요.
그러니까 내 패밀리가 아닌 사람에게 쉽게 속을 내보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꼴레온의 그 패밀리 중심주의를 엿볼 수 있는 대사이기도 하죠. 근데 동탁도 이 패밀리주의가 엄청 강했거든요. 동탁에겐 그 민족이 타민족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내 패밀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했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호인 즉 이민족 중에 동탁 부하가 있었는데 뭔가 규율을 어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례교위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이에 대해 동탁이 내가 사랑하는 개도 함부로 못 죽이게 하는데 하물며 사람일 것이냐 하더니 잘잘못도 따지지 않고 그 사례교위를 그냥 참여해버립니다. 내 패밀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킨다. 근데 이게 마피아나 갱스터로서는 최고가 될 수 있는 리더십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동탁은 정치인이었잖아요. 정치인이 이러면 안 되죠. 잘못이죠. 이 점이 바로 동탁이 큰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일어나 어떻게 천하제일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동탁이 나중에 왜 무시무시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끝내 왜 대폭군으로 역사에 남았으며 왜 몰락하게 되었는지 등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기본적으로 패밀리 지상주의가 강하면 그 만행, 충돌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동생을 건드려? 감히? 야 걱정 마. 형님이 나서줄게. 넌 그냥 이 형님만 믿어. 또 이런 사람들이 자존심은 엄청 세거든요. 나중에 어찌되건 간에 일단 이러한 동탁의 갱스터 리더십은 그가 초창기 일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되죠. 특히 동탁이란 인물이 이런 리더십뿐만이 아니고 무예와 지략이 대단히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일단 무예, 정사에 보면 동탁이 화살통을 좌우에 2개를 차고 왼쪽 오른쪽 자유롭게 말을 달리면서 화살을 쏠 수 있었다고 하죠. 굉장히 빼어난 기술이죠. 야구로 치면 스위치 히터.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힘도 무지하게 셌습니다. 정사, 동탁은 완력이 비견될 자가 없을 만큼 뛰어났다. 천하장사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뭐 다 아는 바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또 하나 우리의 오해를 깨는 게 이 동탁이 머리가 엄청나게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동탁이 추후 당대 주류 가문도 아니면서 천하를 한때 제패할 수 있었던 게 군 지휘관으로서의 그의 엄청난 실전 경험 이것도 톡톡히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 영웅기에 따르면 강족 등 이민족을 상대로 100여 회 이상을 싸웠다라고 돼 있어요. 중원에서 띵까띵까 술이나 마시고 있던 도련님들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의 질과 양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동탁의 이 엄청난 실전 경험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스가 그야말로 마왕처럼 보였을 겁니다. 숱한 전투를 하면서 위기도 많았는데 거기서 동탁은 아주 스마트한 전술들을 여럿 선보입니다. 정사, 동탁군은 골짜기의 북쪽에서 강호 수만 명에 의해 포위되어 양식이 끊기었다. 대위기죠. 근데 여기서 동탁은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속이며 돌아가는 길에 물을 건너는 곳에 당도에 뚝을 만들어 못을 만들고는 수십 리에 걸쳐 물을 가득 가두어 두었다가 조용히 그의 군사들을 뚝 아래로 지나게 한 뒤에 뚝을 터뜨렸다. 강호가 이 일을 들어 알게 되어 추격했으나 물이 이미 깊어져 있어 건널 수 없었다. 이때 6군이 농서로 올라갔다가 5군이 대패했으나 동탁만이 군사를 보존한 채 되돌아올 수 있었다. 은근히 동탁이 잔머리 왕입니다. 이렇게 지지 않는 동탁, 지략 있는 동탁, 형님 뒤를 따르면 살아남을 수 있어. 이용만 해먹는 다른 장수들에 비해 동탁 형님은 저 귀한 비단도 주고 정말 은혜로운 분이야. 이래서 자기 휘하 군사들과 그냥 상사 부하 관계가 아니라 아주 끈끈한 패밀리를 형성하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동탁의 인간성이 진짜 좋았다, 큰형님이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탁이 그만큼 야심이 있었다. 자신이 거느리는 군대를 철저하게 자신 사병화시켜서 이 난세에 뭔가 확 한번 찬스를 잡아보겠다. 이런 시커먼 속셈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인, 강인 등 여러 민족들을 뒤섞어 자신만을 위한 최강 사병, 용병 집단을 만들어가는 동탁에 대해 근처에서도 그걸 안 잊고 하고 또 위기감을 느껴 한나라 조정도 그걸 견제하려는 인사조치를 취합니다. 동탁의 보직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가 키웠던 병력을 황보숭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내린 건데요. 근데 제멋대로인 동탁은 여기서 칙령을 내리건 말건 무시하고 병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상소를 올리는데요. 폐하, 서량이 요란하고 흉포한 악인들은 아직 멸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금은 신이 분발에 목숨을 바쳐 서량 병탄에 힘쓸 때입니다. 제가 떠난다니 관원과 군사들이 펄쩍 뛰며 은혜를 연모하고 보답할 것을 생각하여 각기 제 신의 수레를 막고 하는 말이 하도 간절하고 치근하여 길을 떠나지 못하겠나이다. 이러한즉 장차 전장군의 사무를 행하여 마음을 다해 힘써 계속 군을 잘 이끌겠습니다. 말은 장황하게 써놨는데 한마디로 싫다? 내 맘대로 하겠다? 병력 계속 내가 틀어주겠다? 어떻게 만든 내 부하들인데 이 얘기죠. 결국 그 1년 뒤엔 또 조정에선 동탁을 병주로 옮기라 인사발령을 내고 서량군은 냅두고 너 혼자 몸만 가라 이렇게 그 인사를 재차 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신이 군대를 지휘한 10년 동안 사졸들은 크고 작건 간에 서로 익숙하고 지낸 지 매우 오래되고 신이 길러준 은혜를 연모해 즐거이 국가를 위해 분발해 하루아침에 목숨을 내던질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컨대 그들을 거느리고 병주로 가서 변경 수비에 힘쓰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라면 가겠는데 대신 병사는 데리고 가겠다. 놓고는 못 가겠다. 이건 완전 또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 어이없는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단한 게 이 부대가 서량에서 모은 부대잖아요. 즉 서량인 혹은 그 지역 민족 사람들일 텐데 동탁이 이렇게 말하는 건 이 서량인들이 동탁 하나 보고 병주까지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서량이나 병주는 옆에 붙은 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살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건데 이 동탁의 자기 조직에 대한 장악력, 지배력이 얼마나 곤고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갱스터 리더십이든 뭐든 내 사람 따르게 만드는 건 압권이다. 비단 수천 피를 그냥 푼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죠. 더군다나 동탁이 원래 잘 살던 사람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전종이 5천석 뿌린 거랑은 얘기가 다르죠. 원래 전종은 대갑부 출신이고 이렇게 하니까 부하들이 병주든 중원이든 동탁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서 강력한 충성을 바치는 거죠. 너 내 부하가 돼? 좋아. 내가 너 먹고 사는 문제 하나만큼은 책임지고 해결해 준다. 나만 따라와. 이러면 사실 충성 안 할 사람이 없지요. 사실 요즘 세상도 그럴 거예요. 저도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야 청화수 너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나만 따라와. 이 형님만 믿어. 이러면 저 같아도 미친 듯이 절대 충성할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 시대는 그 아사자가 도처에 발생하고 사람끼리 서로를 잡아먹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아비규환. 지금 우리 삼국지 시대가 대영웅들의 그 낭만 넘치는 서사시라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냥 우리 같은 서민들은 굶어 죽기 딱 좋던 시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로를 잡아먹는 이런 거 다 사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삼국지를 수놓은 군웅들 좋은 사람도 뭐 그중에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갱스터예요. 갱스터 우두머리들. 곳곳에서 일어난 갱스터들이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 그게 삼국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비유하면 동네 갱스터가 자기 무리들 이끌고 가서 동사무소 점령해가지고 오늘부터 여기 주민은 내가 다스린다. 뭐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낭만입니까? 아수라장이죠. 근데 인류 역사가 대부분 이렇게 그 엄청난 기간이 이 갱스터 집단들에게 휘둘린 역사거든요. 그 중세 기사들 되게 멋있었을 것 같죠? 말이 좋아 기사지 그야말로 공인된 갱스터 행동대장. 어떻게 보면 나라가 인정해준 갱스터죠. 기사가 농노들에게 했던 그 처참한 짓들 보면 어느 정도냐면 그냥 기사가 밑도 끝도 없이 농노 집으로 들어가서 야, 이 집 내가 가질 테니까 너 꺼져. 이러면 그냥 거의 갖는 거예요. 꺼져야 돼요. 황당하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뭐야 너 이번에 밀 수학 5섬 했어? 원래는 2섬만 바치면 되는데 내가 저 옆마을 영주랑 한 판 떠야 되니까 4섬 바쳐. 못 바쳐? 이게 어디를 확. 이렇게 무슨 기준도 없이 영주랑 기사가 와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말이 좋아 영주 기사지 갱스터 우두머리하고 갱스터 행동대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각자의 사유재산을 보장을 받잖아요. 옛날 중세 기사처럼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공인 갱스터가 와서 막 재산 뺏어가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근데 인류사회에서 우리 민중들이 개인 사유재산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보장받게 된 게 의외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최근 인류 역사 200년이 지난 2000년, 2만 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산업, 기술의 혁신이 발생했다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뭐 산업혁명도 최근 2, 300여 년 사이에 일어나고, 여러분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증기기관 때문에? 그렇게 배우죠 보통.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그 엄청난 혁신의 기본 힘은 바로 개인들의 사유재산의 보장에 있었습니다. 확실한 보장. 사실은 그렇잖아요. 중세의 농노가 이렇게 공인 갱스터, 기사 영주 이런 애들한테 심심하면 뺏기고 기준도 잣대도 없이 그냥 막 세금 뜯기는데, 그러니까 인구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사유재산이란 그 보장 개념이 명확하게 없는 거예요. 재산 모아봐야 뭐 언제 뭔 구실로 세금이든 뭐든 뜯길지 모르는데 뭔 혁신을 하고 싶겠습니까? 확실하게 내 거란 보장이 없는데. 근데 그 갱스터 두령의 아들, 즉 귀족 자제들은 별로 혁신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배 터지게 배가 부른데 뭐 하면 그냥 구실 붙여서 뺏어와서 배 채우면 되는데 뭔 혁신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배 띵띵 두드리며 살면 되지. 근데 중세가 끝나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서서히 깨져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갱스터 자식, 즉 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상공업 등으로 힘으로 뺏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부유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부르주아지. 이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부, 사유재산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엿장수 마음대로씩 세금 부여 이런 거 막기 위해 그래서 발생했던 게 프랑스 혁명. 사실 혁명의 근간은 경제적 문제였던 거죠. 돈 문제. 산업혁명이 이 거대한 정치적 혁명이 있은 후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찾아왔다는 건 아주 상징적인 거죠. 물론 뭐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거고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난 거잖아.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거 말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 모아도 이젠 어느 날 갑자기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아. 확실하게 보장이 돼. 단지 나보다 힘 세다고 정치 권력을 가졌다고 밑도 끝도 없어서 나한테 세금 몇 배로 올려라, 다 내놔라 이렇게 하진 못해 이제. 정치 권력도 절대적이지 않아. 우리가 혁명으로 갈아치울 수 있어. 이런 그 정치 권력의 절대성 이게 무너지면서 산업혁명이 발발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서구적 관점이고 그럼 동양 역사는 어떠냐?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본 흐름은 비슷해요. 뭐 봉건주의는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디테일 논쟁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사유재산의 보장이란 그야말로 특권층들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같은 일반 민중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신분제가 깨져나가면서 민중들이 가지고 있던 인류 역사 수백만 년간 숨겨져 있던 폭발적인 잠재력, 혁신, 그것이 최근 200~300년 사이 집중적으로 터져나왔다. 인류가 달에 간 거, 지금 여러분들이 청와수 영상을 보시는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 사실은 다 이런 역사적 대전환, 특권층이 아닌 일반 민중에 대한 자유와 사유재산 보장 이게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귀족들만으로, 특권층들만으로는 절대 생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갱스터의 시대에서 비갱스터의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이게 굉장한 거죠. 이 왕이란 게 뭐예요? 그 옛날 제일 힘셌던 갱스터 우두머리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걔가 왕 아니에요 사실. 갱스터란 건 뭐예요? 힘세다고 밑도 끝도 없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 야, 너 꺼져 뭐 이러는 거. 이 갱스터 아닙니까? 즉 힘이 정치를 지배하는 시대, 갱스터 시대의 종언이 오늘날 인류의 엄청난 혁신과 발전을 이뤄낸 것이다. 그 종언이 수천 년간 농노나 소장농 같은 역할밖에 주어지지 않았던 그러나 엄청난 잠재력을 감추고 있던 그 숨어있던 민중의 힘을 비로소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시공을 초월하여 여러분과 청와수 영상이 만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근데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삼국지 시대는 전형적인 갱스터 시대죠. 민중의 비참함. 그러니까 사실 우린 삼국지 하면 뭐 영웅들의 일기토, 지략, 멋있다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그 시절 민중들의 그 비참했을 삶을 떠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적벽대전, 관두대전, 북벌, 남만정벌 거기에 맨 하급 병사로 끌려다녀야 했던 혹은 군대를 위한 물자를 처참히 징발당해야 했던 민중들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근데 영웅이 아니라 민중들의 그런 희생과 피땀이 없었으면 그런 대전이니 뭐니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었을 텐데 오직 우린 영웅 이야기뿐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런 철저한 영웅 중심으로 쓰여진 민중 이야기가 완벽하게 배제된 삼국지 연의가 누구보다 민중들에게 가장 큰 열광적인 인기를 얻어왔다는 사실이죠. 아이러니하죠. 여하튼 이런 갱스터 시대에 바로 동탁이라는 갱스터는 여타 다른 속 좁은 갱스터들하고는 좀 다른 리더십을 보여준 거죠. 물론 이게 동탁이 착해서 그랬냐? 그랬다기보단 병사들을 자신의 사병화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당시 민중 삶이 정말 어려웠잖아요. 동탁이 뭐 귀한 비단을 팍팍 주니 그건 뭐 거의 뭐 구세주처럼 보였겠죠. 근데 야심의 설사 있었다곤 해도 이건 대단하긴 한 거죠. 대부분의 범인들, 일반 보통 갱스터들의 경우는 비단도 내가 먹고 영웅도 되고 싶고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탁은 둘 중에 하나는 버린 거죠. 달콤한 비단을 버릴 줄 알았기에 수천을 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 병주든 중원이든 따라가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 그게 동탁이 천하를 제패하는 힘이 되었다. 한때나마. 결국 버리는 만큼 얻는 것 같아요. 비단 같은 작은 이익, 작은 기쁨, 작은 쾌감 이런 것들을 하염없이 티끌처럼 많이 계속 버려나가야 태산처럼 큰 것을 나중에 얻을 수 있다. 동탁이 일궈낸 일들도 결국 그냥 꽁으로 얻은 건 아니었다 이거죠. 버린 만큼 얻는다. 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동탁의 몰락도 결국 버릴 걸 버리지 못해서 찾아온 그의 비극이었죠. 사실 이렇게 뭐 병사 내놔라, 네가 사병화 시키지 말고 이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막 거부를 한 거니까 조정 명령을. 사실 이건 항명이죠. 당연히 계속 마냥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원래는. 근데 이때 공교롭게도 아주 큰 이변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황제가 세상을 뜨게 되는 겁니다. 중앙조정에서 대난리가 터지게 되니까 동탁에게 신경 쓸 상황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이 동탁을 천운이 도운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확실히 사람이 뜻이 있으면 무모해 보여도 버텨보는 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존버, 주변에서 난리를 치든 말든. 당시 세상을 뗀 황제가 이제 후한 영제죠. 사실상 황제로서 영향력 있던 마지막 황제였다라고 하는 이 영제가 불과 34세에 세상을 뜨거든요. 나름 황음무도해서 몸에 씨가 말라 세상을 빨리 뜨게 됐다고 보통 하는데 이 영제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기울어가던 한나라를 그야말로 확실히 멸해버린 황제다라는 평이 많죠. 이 영제가 좀 골 때리는 게 황제가 됐으면 정치를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해괴하게도 황제 자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해요. 황제가 돼갖고 아예 황제가 직접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의 최전선에 나서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동탁이 자신의 엄청난 재산까지 포기하면서도 군사들을 사병화시키려고 노력한 건 바로 이런 시대 흐름을 읽었다. 난리가 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건적 난 시대 같은 대도적의 시대가 벌어지면 대항의 시대가 아니라 대도적의 시대가 벌어지면 사실 돈 많은 것도 별 소용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도적대들이 밀고 들어와서 다 때려 부수고 털어가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병이죠. 사병 강하면 나중에라도 더 큰 재물은 또 긁어모을 수 있는 거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는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안다. 동탁은 이 두 가지를 해냈다. 근데 이 그 황제의 그 일은 세상 하직, 그 당시를 둘러싼 권력 구조가 어땠냐면 이거를 좀 알아야 나중의 그 동탁의 급작스런 대두, 그 원리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일단 당시 권력 구조가 그 환관, 그다음에 황제, 그다음에 이제 황제하고 황제 부인이 있어요. 그 황제 부인 하태우하고 그 오빠인 하진, 그리고 원소를 위시한 그 명문 청류파. 이 각각의 권력 추들이 균형을 그전에는 이룰 수 있었던 건 가운데 중심에 황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게 사라지니 당연히 쟁탈전이 날 수밖에 없죠. 이 하진 같은 경우도 원래 출신은 백정 출신이긴 했습니다만 돈은 굉장히 풍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야말로 성공한 사업가죠. 정육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간 사업가인데 근데 이 하진이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복 여동생을 활용해서 엄청난 정치 권력까지 노리게 되었던 거죠. 동시에 신분 점프까지. 이 하진의 그 이복 여동생이 당대 기준으로 뭐 키가 거의 160cm가 넘었다고 해요. 그때로는 정말 엄청난 장신이었으니 요즘으로 치면 거의 슈퍼모델 같은 식의 미모? 그래서 영제가 이 하태우한테 아주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죠. 한동안은. 그래서 결국 황후가 되는데 근데 이게 오직 하태우의 미모 하나로만 된 것은 아니고요. 그녀가 황제 곁으로 다가서기까지 이 오빠 하진의 물심양명 엄청난 지원, 특히 황관들에게 뇌물을 어마어마하게 줬습니다. 사실 하진이 그 동생 미모 때문에 벼락 출세했다. 이건 좀 맞지 않아요. 오히려 하진의 백업이 없었다면 하태우가 그렇게 영제의 눈에 못 들었을 수도 있고 특히 하진이 당대 주류사회에 낄 수 없는 백정이라는 신분 그걸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눈물겨운 노력을 했을 것이다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처음 관직에 임명되었을 때부터 최고 자리인 대장군에까지 오를 때까지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와중에 정권 중앙부에 있는 환관이나 대신들 등등에게
엄청난 무시와 홀대를 받았을 거로 생각이 돼요. 처음에는 그 신분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 하진은 그간 벌었던 돈을 로비 비용으로 엄청나게 뿌려대는데 주로 이 대상이 그 환관들이었죠. 해서 이 로비에 돈을 하도 써가지고 원래는 부자였는데 나중엔 뭐 상당히 알거지까지는 아니어도 돈이 굉장히 쪼들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나중에 물론 대장군이 되면서 더 큰 보상을 얻어내게 되지만, 근데 추후 하진이 사실상 그 최하 신분에서 최고 자리에까지 가게 된 건 결국 뇌물을 먹여준, 받아 먹어준 환관들의 공이 크거든요. 헌데 정작 동생이 황후되고 자기가 대장군 되고 이랬을 땐 환관들을 견제하는, 환관과 척을 지고 환관을 가장 싫어하는 대지주 호족 세력 청류, 그 청류의 일파의 리더가 되기 위해 반환관의 가치를 유독 강하게 내세웠던 청년 원소, 이쪽하고도 손을 잡습니다. 이걸 이제 정치공학적으로는 환관과 청류들 사이에 딱 센터로 위치해서 균형자 역할을 하며 최고의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 뭐 이런 의도였을 수도 있고, 막상 최고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비록 환관들이 자기를 키워줬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바치고 굽신거렸어야 했냐 이거죠. 그 십몇 년간 쌓인 좋지 않은 감정이 반환관파 이 원소하고 손을 잡게 된 뭐 그런 동기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진도 이렇게 가진 수단 다 쓰며 출세하려고 발버둥을 쳤고, 여동생 본인도 엄청났는데요. 이 독하기가 이루 말로 할 데가 없는데, 이 그 황제 영제의 그 또 다른 후궁인 왕미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왕미인이 그 황제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하태우가 약을 먹여가지고 낙태를 시키려는 추악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실패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불굴의 아이는 그냥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후한 마지막 황제 헌제죠. 이름은 유협인데 나중에 조조가 끼고 협천자였던 바로 그 인물이죠. 근데 후사가 될 만한 아이를 낳은 왕미인을 결국 하태우는 독살해버리고 맙니다. 참 이제 이 헌제 유협, 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인데 태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태어나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가 참담하게 세상을 뜨고, 결국 어머니를 잃은 헌제 유협은 동태우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 길러지게 되죠. 제멋대로 자신이 사랑하는 후궁을 죽여버린 하태우에 대해 영제는 대분노를 하게 됩니다. 결국 황후 자리에서 패해버리려고 했는데, 이때 하태우 및 하진이 필사적으로 환관들에게 로비를 해서 이 환관들의 힘으로 겨우겨우 자리를 유지하게 되죠. 결국 이 영제가 30대에 빠른 하직을 하게 되자 당대 권력 중추들의 암투가 폭발을 합니다. 일단 황위 대상자가 그 하태우에게 억울하게 쌍을 띈 왕미인 아들 유협, 그리고 하태우의 아들 유변. 원래대로라면 더 형인 건 하태우 아들 유변이에요. 그냥 흘러가면 이 유변이 황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조카가 황제가 되니까 이 하진의 천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꼴 못 보겠다 해서 들고 일어난 사람이 그 유명한 십상시 중에 한 명이자 조조, 원소, 순우경 등이 포함된 최엘리트 황실경위대 서원팔교위의 리더였던 건석. 이 건석이 천하를 자기가 틀어주고자 이 동생이죠, 나이가 어린 유협을 황제로 올리고 하진을 제거하려는 그런 정변을 계획하게 되죠. 근데 환관하고 하진이 워낙 오랜 세월 물적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환관 중에서 하진하고 들어붙어 있던 인물이 있었고, 해서 그가 이 건석의 정변 계획을 그 하진에게 일러 바칩니다. 결국 하진이 역으로 먼저 건석을 도모해서 처형해버리죠. 근데 이 와중에 하진은 환관파들 내부에서 자신을 견제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만만치 않게 있다는 걸 알아내고 환관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더욱 높여가게 됩니다. 이때 이걸 옆에서 부추긴 사람이 바로 원소죠. 원소는 하진에게 저것 보십시오. 저 환관놈들 내버려뒀다간 대장군께서는 언젠가 당하시고 말 겁니다. 이참에 싹 쓸어버려야 합니다. 라면서 병을 일으켜서 환관을 싹 밀어버리자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죠. 하여 여기서 하진은 그럴까? 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얼핏 보기엔 팔랑귀 같습니다만 하진의 선택도 매우 어려운 거죠. 하진은 딱 양쪽에 낀 상태예요. 환관, 청류. 이 환관하고 청류는 절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죠. 뭐 설명 많이 드렸죠. 청류는 대지주 호족, 과거심 없던 시절 끼리끼리 서로 추천해서 자기네들의 카르텔로 관직까지 점유했고, 탕류는 거의 환관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조조가 전형적인 탕류고요.
환관 손자니까. 근데 청류 호족들이 중앙조정까지 다 점유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반발로 황제가 자기 손으로 신하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이땐 과거제도가 없었으니까. 필연적으로 신하들의 신권에 저항하는 황권, 이 황권의 보조자로서 황제는 자신의 철저한 자신만의 손발이 되어줄 환관하고 크로스 연합을 한다. 뭐 정치를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누가 됐든 부하가 필요하긴 하니. 당연한 얘기지만 이 청류들은 황제, 황권 강화라면 자신들의 이 기득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황제의 수적인 환관을 극도로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대지주 대호족들의 기득권을 박탈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실 황제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황제에게 충성하는 듯 하지만 뒤로 실상은 황제의 힘이 강해지는 걸 그 누구보다 원하지 않았던 세력들이 바로 청류죠. 청류 탕류라는 것도 자기들이 붙인 닉네임이에요. 자기들은 정당하게 관직에 올랐다. 환관이나 외척은 그렇지 않고 야로로 들어왔다. 근데 본인들도 뭐 무슨 시험 봐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다 끼리끼리 추천하거나 아버지가 하던 관직 아들이 물려받거나 뭐 이런 건데 그걸 본인들은 우린 정당하다. 이래서 우린 맑고 깨끗하다 청류다. 이러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십상시 같은 환관들이 정치를 잘했냐? 그것도 아니지만 너무 선악 이분법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환관이 강해지면 이게 간신히 날뛰어서 황제의 힘이 약해지는 거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환관이 날뛴다는 거는 왕에 비해 신하들의 신권이 강해졌다. 이게 아니라 황제 권한이 오히려 강하다는 반증이에요. 황제가 강하지 않으면 환관이 날뛸 수가 없습니다. 환관하고 황제는 이제 상부상조죠. 황제도 자기 부하가 자기만의 수적이 있어야 할 거고 근데 뭐 일반 대신들은 지들끼리 추천해서 지들끼리 뽑혀온 사람들이니까 내가 황제 때문에 관직 올랐나? 아니지. 나 추천해준 그분 때문에 된 거지. 이래서 추천해준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카르텔을 파당을 형성하지 황제가 1순위가 아니거든요. 말로는 뭐 겉으로는 충성해도 결국 이러니까 황제는 철저한 자신의 전속 비서와 같은 환관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봐야 돼요. 환관은 자신들이 황제 시키는 거 처리해주고 그 충실한 부원을 해주는 대가로 권력과 부를 얻는 거고 그런 계약 관계죠. 그러니까 청류들 입장에서는 얘들이 엄청 짜증나는 거죠. 하진이 이 두 견원지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건데 근데 환관 쪽에서도 원소가 하진한테 미친 듯이 뻔뿌질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당연히. 이게 지금 굉장히 계속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언제 칠지 모르게 되는 상황. 게다가 새 황제는 어려. 언제까지 중간에만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다가 양쪽 모두에게 늘 당할 위험성을 양쪽으로 가지고 산다는 거니까 결단을 내리고 한쪽을 제거해야죠. 고민 끝에 나온 하진의 판단은 원소와 청류의 손을 들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합당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판세는 환관보다는 원소와 청류파들의 힘이 세다. 그래서 십상시 등 환관을 싹 정리해버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하진의 여동생 하태우가 이걸 강하게 반대하고 나온 거죠. 사실 당시에 그 사실상 황제는 하태우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아들인 황제가 어리니까요.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가 엄마 하태우였죠. 이에 원소 등이 하진에부터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된 환관들이 하태우, 특히 하태우 어머니한테 엄청난 뇌물과 알랑방구, 로비를 총동원해서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태우는 오빠에게 환관한테 왜 그러냐며 십상시 편을 들고 맙니다. 오빠, 꼭 그럴 거 뭐 있어? 아니 내가 왕미인 죽였을 때 황후에서 쫓겨날 뻔한 거 구해준 게 누구야? 바로 환관들 아니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출세한 것도 환관 덕이 컸잖아. 물론 내 미모 덕도 봤지만 환관들이 다 권석이 같지는 않을 거야. 오빠가 좀 참아. 뭐 이런 식의 회유. 물론 섭정체제에서 실질적 결재권자인 하태우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는 없었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사실 하려고 했다면 여동생이 뭐라고 하든 말든 특히 정변 같은 건 그렇거든요. 워낙 숙청이란 게 예민한 사안이니까 허락받고 자시고 난 이후에 하려고 하면 정보는 정보대로 세고 타이밍 놓치고 이 정변의 핵심은 타이밍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정변은 대개 선조치 후보고죠. 왜냐하면 일단 정변은 성공만 하면 반대파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힘의 균형이 깨져서 그때는 상급자라도 후우 승인 안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하진 여기서 그런 밀어붙임을 보여줘야 하는데 또 여동생한테 막혀서 그렇게 못해요. 좀 우물쭈물. 이걸 옆에서 보고 우라통 터지는 건 젊은 혈기의 원소죠. 우리가 흔히 원소가 결단력 없다고 하는데 사실 천만의 말씀으로 오히려 이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돌진력을 보여줍니다. 결국 갈등하는 하진에 대해 원소는 고육지책이랍시고 이런 놀라운 계책을 진언하는데요. 대장군, 정이 그러시면 제가 계책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면서 형님이 뭐라 할까요?
좋은 말로 하면 스케일 크고 나쁜 말로 하면 골 때리는 그런 전략을 건의합니다. 당시 한나라 조정으로서 상당히 골치 아팠던 존재가 이 흑산적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흑산적을 이용하자 이런 건데, 이 흑산적은 황건적락 일어나면서 발생한 황하이북, 주로 이제 산악 지역 중심으로 발달한 엄청난 거대 도적 집단이죠. 뭐 도적 집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분노한 민중의 폭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일설에 의하면 뭐 최대 세력이 한때 이제 100만에 달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뭐 과장이겠지만 초거대 집단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조정으로서도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한 조정에서 썼던 전략은 유화책 겸 이의제의 전략. 당시 흑산적 두령 중에 원탑으로 유명한 인물이 바로 장현인데요. 예를 들면 이 장현을 그냥 인정해줘요. 한 조정에서 관직을 주고, 뭐 당시 한나라가 관직 등의 추천제니까 장현에게 관료 추천권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머리를 좀 쓴 게 원탑 장현한테만 관직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두령들에게도 이런 권한을 주면서 상호 간에 경쟁을 하도록 합니다. 이 조치가 효과가 있었던 건지, 뭐 아니면 원래 조직이 거대화되면 당연히 파벌이 생기는 거니까 흑산적도 좀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중국인들의 전략적 유연함이랄까? 상황에 맞춰서 고정관념에 국한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전략을 피는 거죠. 정면으로 들이받아 엄청난 손해를 입는 것보다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도 인정해 주는 듯 하면서 유화책, 분열책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뽑아드는, 등소평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흑묘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 시면을 들여다보면 대단한 얘기예요. 상황에 맞추는 철저한 유연함. 사실 이런 건 사람이 단순히 머리가 좋다 해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 누적되어 온 역사와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죠. 역사는 최근에 그래도 좀 많이 주목을 받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열풍이 안 부는 게 사실 철학이죠. 철학. 일단 어렵고, 또 어려워요, 철학이. 또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고. 이 철학을 모르면 결국 철학을 아는 사람한테 이용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치 한 조정과 주류들의 포섭, 이간책에 당해 흐지부지 된 흑산적 같은 도적떼들처럼 평생 자기가 이용당한다는 거 모른 채로 그냥 삶을 마치고 마는 경우도 많죠. 물론 철학을 안다고 이용 안 당하고 산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 힘이 없으면 또 당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죠. 대신에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할 땐 당하더라도 알고서나 당해라. 뭘 당하는지, 왜 당하는지 알고서나 당해라. 철학을 이제 뭐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지혜와 원리를 탐구한 학문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늘 하는 거긴 해요. 뭐 예를 들면 난 마땅히 잘하는 게 없다. 능력도 기술도 없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도 철학이죠. 제가 늘 했던 고민이죠. 학생도 그래요. 공부를 어른들이 선생님이 시킨다. 근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질문을 던진 학생이 안 던지고 그냥 의심 없이 시키는 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보다 당장 성적은 덜 나오겠지만 사실은 그 질문이 영어 수학보다 더 중요한 공부다. 철학이죠, 그게. 영어 공부?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남들 한다고 나도 꼭 따라서 해야 돼? 한국 영어 시장 규모가 5조 원인데 그 돈을 거기다가 쏟아붓는 게 과연 맞아? 차라리 그 돈으로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완벽하게 번역되는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수많은 사람 대고생 시키지 말고 그 돈 갖고. 야, 진짜 이게 뭔 고생이에요. 전 국민이 3살짜리 꼬마서부터 50세 중년까지. 이게 맞나 지금 이 대낭비가. 한국 사람들이 영어에 엄청난 돈과 시간, 체력을 쓰는 동안 원래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그런 자원 낭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남는 시간, 체력, 돈을 더 유용한 뭔가를 개발하는 데 쓰겠죠. 낭비하는 쪽과 낭비 안 하는 쪽. 이게 국제 경쟁으로 붙으면 게임이 되겠느냐. 한쪽 학생들은 밤새도록 영어 회화책만 보는데 영어로 데이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거 보고 있는데 한쪽 학생들은 그런 거 할 시간에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하이테크의 진정한 지향은 무엇인가? 이런 거 고민하고 있으면 게임이 되겠느냐는 거죠. 이길 수가 없다. 뻘짓도 이런 뻘짓이 있는가? 근데 이게 뻘짓이라는 문제제기를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딴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철학이죠.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철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일로 가면 와 하고 따라가고 절로 가면 또 와 하고 또 글로 따라가고. 뭐 물론 영어 잘해서 나쁠 건 없죠. 뭐 좋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마라톤도 다 전 국민이 완주하면 좋죠. 야구도 그럼 다 그냥 전 국민이 160km 던지라고 하죠. 직종 불문 온 나라 구직자를 무조건 영어 점수로 나래비 세우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모든 인간을 영어로 줄 세우는 게 맞는 건가? 애들부터. 이 나라 산업은 영어 통번역밖에 없는 건가?
뭐 영어 잘하면 좋죠. 근데 정도란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전 국민이 3살부터 60까지 여기에 절절매고 돈과 체력을 이 정도로 써대는 게 적당한 지출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 조선시대 사대주의는 저리 가라예요. 선조들이 지금 우리 모습 보면 개탄할 겁니다. 야, 우리도 사대주의 뭐 조금 했지만 우리 후손 쟤들은 진짜 해도 너무한다. 사실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게 철학이죠. 저도 노력하곤 백만광령 떨어진 한심한 소시민입니다만 뭐 우리가 노력 말은 많이 하잖아요. 노력. 근데 과연 철학 없는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동탁이, 궁예가, 황건적이, 흑산적이 그 두령들이 과연 노력을 안 해서 결국 패배자가 된 걸까? 사그라진 걸까? 역사 속에.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철학이 없어서 흑산적, 황건적이 흐지부지 된 것처럼 이렇게 가면 우리도 철학이 없으면 흐지부지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각 개인도 그런 거고. 흑산적, 황건적, 태평천국운동 천하를 뒤엎을 물적 힘은 한때 확보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다 망했죠. 왜? 어디에 힘을 쓰는 게 옳은가? 왜 우린 거기에 힘을 써야 하는가? 왜 우린 황건을 위해 태평들을 위해 몸을 바쳐야 하는가? 왜? 그걸 제대로 제시해주지 못했으니까. 철학의 부족 때문에 무너진 거다. 공부를 왜 하는가? 똑같은 거죠. 기업이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동탁의 몰락도 근본적으로는 철학의 부재예요. 자기 조직을 강력하게 끈끈하게 만드는 능력은 최고였지만 실제로 이각 같은 사람은 나중에 동탁 사당 지어놓고 사람들 거기서 무조건 절하게 강제하고 그랬어요. 자기 부하한테는 신적인 존경을 받았었다는 거죠, 동탁이. 근데 왜 망했냐? 자기 최측근 부하 말고 여러 일반인까지 아우르려면 친화력, 잘해주는 거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궁극적 방향, 우리는 어디로 가야 옳은 것인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 게 옳은 방향인가? 이걸 위해 노력하는 게 맞나? 철학에 기반한 인간과 세상에 대한 고찰에서 나온 그게 있었어야 했죠. 그게 없으니까 결국 그걸 그래도 신용이라도 냈던 청류, 주류파들에게 잡아먹힌 거죠. 역사적으로도 잡아먹혔죠. 청류들이 쓴 역사서에 그냥 후대 한 마리 짐승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당대에 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에서 패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동탁은 둘 다 졌죠.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존재하기 어려운 철저한 선악 이분법 구도로 잘려져 악의 위치로 내몰려 완벽하게 패했죠. 역사에서도. 그가 끈끈한 갱스터 큰형님 말고 다른 민중을 이끌 철학을 가지고 표방했다면 이렇게는 안 되었을 텐데. 모르죠. 또 그게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후대에서 삭제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 동탁 평전에서 그 가능성도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릴 건데 궁예 편 때 그랬던 것처럼 사실 오만 당시 폼 잡던 청류 호족들도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갱스터 두령에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근원 뿌리로 들어가면 동탁이나 동탁 욕하던 청류 원조들이나 50보 100보라는 거죠. 근데 부유해지니까 학문을 끌어들여서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세우고 자기들만의 철학을 만들어서 그걸 헤게모니화시키고 철학을 통해 헤게모니를 구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한때 힘이 세도 무너진다는 걸 알았던 거죠. 청류는. 흑산적과 동탁, 청류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거다. 여하튼 한 조정이 이렇게 흑산적에 회유책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한 조정만의 움직임은 아니었고 흑산적 쪽에서도 조정의 작업이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사실 황건난 때도 그랬지만 흑산적도 이 양반들이 거대 세력이 되고 돈도 쌓이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단순히 도적질만 하는 게 아니라 당대 유력 권신들한테 로비가 들어간 거죠. 당연히 당대 유력 환관들에게도 이런 게 들어갔죠. 이 환관들이 특히 비리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청류들은 대지주, 땅, 경제적 기반이 원래 탄탄한 사람들인데 반해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권력까지, 정치 권력까지 장악하려 했던 게 청류 호족이라면 환관은 이제 순서가 역순이죠. 잡게 된 권력을 가지고 그걸로 활용해서 경제적 기반을 닦아야 하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역시 옹호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짓이지만 하지만 라이벌인 청류들에 대항하기 위해선 경제력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도 하긴 했겠죠. 물론 개인적 욕심들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해서 이 흑산적으로부터 환관들이 많은 뇌물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이미 당시에도 거의 정설처럼 횡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소가 이 흑산적하고 환관들을 엮어서 쌍으로 날려버리자 이런 계책을 짠 거예요. 구체적인 실행 플랜은 이랬습니다. 일단 하진에 그 부하 지휘관을 한 명 시켜가지고 일정 병력을 빼내서 그 병력을 마치 흑산적인 것처럼 위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위장 병력으로 한해 지역에서 대소요 사태를 일으킨다.
이 소요 사태를 빌미로 해서 거대 흑산적을 정벌한다는 선언을 내고 그를 위해 각지의 유력 무장 군번들을 도읍으로 호출한다. 말하자면 일종의 비상계엄 상태를 만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위장 흑산적으로 계속 소요를 일으켜서 초비상 상태를 계속 만든 다음 그걸 빌미로 흑산적 포섭 유화책을 제시했던 환관 일파들을 숙청하고 그리고 실제 불러들인 군벌들과 함께 진짜로 대대적 흑산적 토벌에 나서서 환관도 골칫거리 흑산적도 쌍으로 처치하는 일거양득을 노린다. 이런 실로 장대한 계략을 구상한 거죠. 이게 원소가 환관만을 노린 것도 아니고 나중에 원소가 흑산적하고도 또 한판 승부를 벌이거든요. 아무래도 원소랑 활동 영역이 좀 겹쳐서 그런 건데 원소는 하진을 펌프질해서 정치적 정적 환관과 지역적 경쟁자 흑산적을 동시 처리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미 원소한테 상당히 휘둘려가던 하진은 이 계책을 받아들입니다. 나중 얘기지만 결국 이 계책은 근데 원소도 하진도 아닌 제3자에게 엄청난 기회만 제공해주고 말았던 거죠. 그 제3자는 바로 이 시리즈의 주인공인 동탁. 그러니까 이게 워낙 여러 사람들을 복잡하게 끌어들이는 대계략이다 보니까 그 은밀한 계략일수록 사실은 관련자를 줄이고 변수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건 변수가 너무 예측 불가능하게 터질 수가 있으니까 해서 진식 같은 사람은 대놓고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진에게 대장군, 옛말에 자신의 눈을 가리고 참새를 잡으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미물이라도 속임수로는 뜻을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나라의 큰 일을 속임수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미 대장군께서는 군사 요지를 장악하셨으며 환관을 제거하는 것은 큰 수고 없이 이룰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란스럽게 일을 벌려 외부 군웅들을 끊어들이시면 이건 흡사 칼날을 주고 칼자루를 상대에게 쥐어주는 꼴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대병이 모여들면 그 혼란 속에 그저 개중 강자가 우두머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소도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멋진 계략을 내면 그것대로 착착 흘러가 일석이조 효과를 멋지게 이뤄낼 것이다. 이래서 하진은 결국 정원, 여포의 원래 주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시켜서 흑산적으로 위장을 시켜가지고 멀쩡한 지역을 불사지르고 소요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 불이 엄청나게 일어서 그 도읍 성내에서도 그 빛이 밤에도 훤히 비출 정도였다고 해요. 그야말로 대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그리고 미리 전가를 넣은 군벌들이 착착 도읍으로 진군에 들어왔는데 이때 바로 병권 놓고 다른 데 가라는 거 부득불 말 안 듣고 병력 쥐고 있던 동탁이 수도로 척척 걸어들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진이 이제 그 여러 사람 불러들이는 와중에 또 왜 동탁을 개중 골랐느냐, 왜 불러들였느냐, 이 진식이 군벌 조직의 위험성을 경고했는데도 아마 이제 동탁이 그 아웃사이더여서 즉 세력이 별로 중앙 중계에 없는 놈이라 만만해 보여서 별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뭐 개중에서 이제 또 골랐던 게 아니냐 싶거든요. 하지만 동탁이 중앙에 세력은 없는 인간이었으되 예상치 못한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하진은 몰랐던 거죠. 뒤이은 이야기는 동탁평전 2편에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책사들, 뭐 순유, 법정, 서서, 정욱 이런 사람들 왜 안 하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그 순수 책사들이 자료가 상당히 빈약해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한마디로 뭐 별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갈량, 사마 이런 사람들은 그냥 책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죠. 그냥 정치인도 아니고 아주 초거대 정파를 이끌었던 정치인.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많거든요. 뭐 한 이제 7, 8편 나올 정도로. 근데 법정, 순유, 서서, 정욱, 뭐 가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그 사람 자체 기록을 살펴보면 뭐 그냥 무슨 계책을 냈다. 그래서 그게 성공했다. 99%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해서 영상 만들면 아 이거 기대 많이 했는데 뭐 별거 없네. 뭐 이렇게 만들었어.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없는 걸 창작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기반이 사료 중심으로 하는 건데 이 책사들이 뭔가 엄청나게 숨은 엄청난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순수 책사들은 자기 그 정치 파당을 이끌었던 사람이 아니면 그 내용들이 말하자면 조조, 제갈량, 사마이, 유비, 동탁 이 사람들 정치인이잖아요. 그 사람 정치인이고 그 책사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책사들은 그냥 말하자면 그 정치인들이 그 비서관, 뭐 보좌관. 우리가 지금 정치인은 잘 알고 할 얘기 많아도 뭐 정치인 비서관이 누군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할 얘기도 별로 없고 그냥 무슨 계책을 냈다, 성공했다, 뛰어났다, 끝.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하긴 할 건데
그냥 지금 딱 그냥 접할 수 있는 표면적으로 있는 것만은 해봐야 뭐 기대 많이 했는데 별게 없네 이런 댓글만 들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없는 걸 소설 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해서 좀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찾아보고 더 뭐가 없나 더 조사를 해보고 열심히 조사하고 나서 좀 완결성 있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요청 테마 중에는 아예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진도라든가 진짜 찾아봤는데 없어요. 자료가 너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요청 테마가 200개가 넘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해드리는 게 좀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이제 늦게 한다고 해도 그런저런 다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점도 좀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동탁도 처음 요청받은 거에 비하면 굉장히 늦은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래서 좀 늦어지는 거니까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프롤로그적인 차원으로 그 배경이라든가 좀 사전 얘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다음 편은 좀 여러 가지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좀 더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해나가면서 좀 박진감 있게 더 진행하는 그런 2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탁 2편으로 또 곧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